그냥 지문만 해줬어. 자, 브레송은 해가지고 브레송의 결정적 순간을 포착하는 것에 대한 내용이었어. 기억하죠? 보세요. 자, 브레송은 밑줄 그으세요. 일상의 순간에 예술적 생명감을 불어넣은 결정적 순간의 미학을 탄생시킨 사진작가이다. 밑줄 그으시고요. 그러니까 브레송은 여기서 이제 브레송이라는 사진작가가 나오는데 이 브레송이 일상에서의 어떤 예술적 생명감을 불어넣는 것은 바로 이렇게 결정적인 어떤 순간이다라고 본 거야. 그래서 그 결정적 순간을 어떻게 포착하느냐라는 내용이 이제 나오는 건데 보세요. 이 문단 볼게. 브레송은 안정된 구도와 유동성을 기반으로 하여 움직임 가운데 균형을 잡아낸 사진을 촬영하였다. 밑줄 찾았지? 자, 그러면 안정된 구도란 뭐냐라는 거죠. 자, 그 아랫줄 안정된 구도란 회화에 기초한 구도를 통해 사진에서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라는 거야. 자, 브레송이 말하는 이 안정된 구도란 회화를 기초로 해가지고 이렇게 분할해주는 그런 구도들 있잖아. 막 너희들 그림 그릴 때 그런 것처럼 이제 나온다는 거죠. 자, 그래서 황금 분할 구도, 기하학적 구도, 주요 요소들을 대비시킨 구도가 그가 사용한 회화의 구도다라는 겁니다. 밑줄 그었어요? 황금 분할, 기하학적 주요 요소들을 대비시킨 구도. 그래서 황금 분할 구도는 해서 그 아래 황금 분할 구도는 3대2의 비율로 화면을 분할한 것, 기하학적 구도는 여러 종류의 도형이 채워져 있는 것, 주로 요소들 간의 대비로는 동과 정의 대비, 상하 대비, 좌우 대비, 좌우 대각선 대비 사용했다는 얘기야. 그래서 안정된 구도에 대한 이야기 하나 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유동성 얘기하는 거, 움직임 말하는 거겠죠. 움직이는 거. 자, 그럼 유동성은 찾았어요? 자, 밑줄 움직이는 대상에 집중하는 것. 그 옆에 계획했던 구도에 움직이는 대상이 들어와 원하는 형태적 구성을 완성한 순간이 포착될 때까지 끈질기게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기 옆에 3번 문제 보면 사람이 이렇게 건너려고 하는 그 순간을 뭐 했다는 거야? 찍으려고 기다렸다 그 말이야. 알겠지? 움직이니까. 그래서 그 아랫줄 화각이 인간의 시야와 가장 비슷한 표준 렌즈를 주로 사용해 사람의 눈높이에서 촬영. 그리고 그 아랫줄 관광 렌즈나 플래시의 사용은 가급적 피했다는 거. 밑줄 그거 긋고 있죠? 그리고 그 아래 맨 끝에 이제 그럼 이 문단 눈으로 보는 실제 모습과 달라지기 때문에 관광 렌즈 같은 것들은 피했다라는 얘기야. 알겠죠? 그러면 그 아래에 자 그러면 이렇게 사진 촬영을 했다는 거고 3문단 그는 이렇게 순간 이미지라는 자신의 사진집에서 뭐를 했냐면 결정적 순간이라는 자 결정적 순간 자, 지금 이렇게 선생님이 쓰거나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좀 동그라미를 친다거나 네모를 친다거나 해가지고 표시를 해놔요. 결정적 순간 이런 것들. 자, 이 결정적 순간이란 뭐냐? 밑줄 어떤 하나의 사실과 관련해 시각적으로 포착된 다양한 모습들이 하나의 긴밀한 구성을 이루고 그 구성 안에 의미가 실리는 것을 순간적으로 동시에 인식하는 것. 그게 결정적 순간이란 얘기야. 뜬 얘기한 거지? 그러면 그건 어떻게? 내용과 구성이 조화를 이룬. 그게 바로 결정적 순간이다 라고 본 거예요. 당연하겠지, 그치? 내용도 바로 얘가 말하는 구성도 조화를 이룬 것이 바로 결정적 순간이라고 본 거야. 그래서 3문단. 자, 이후 사진작가들에게 이 브레송이 많은 영향을 줬대. 자, 그래서 옆에 누구? 마크 코헨이 나와요. 마크 코헨 동그라미. 그는 어떻게 했느냐? 얘도 똑같아. 결정적 순간을 포착하는데 바로 밑줄 아래 돌발성을 기반으로 한 근접 촬영 방식을 택한 거야. 이 사람은. 그리고 또 뭐를 했냐? 관광 렌즈를 이 사람은 부착했어. 관광 렌즈. 관광 렌즈라는 게 뭔지 알죠? 뭔지 알아요? 좀 넓게 보이게 하는 거.
그리고 그 아래에 카메라를 허리 밑에 위치한 상태에서 자유로운 각도로 이 사람은 촬영인데 차이점을 알아야 돼. 브레송과 이 사람의 차이점. 그리고 그 옆에 대상이 일부만을 잘라낸 구도 사용. 그 아래 플래시를 사용해 그림자의 모양을 자신의 의도대로 변화. 그 아래 눈으로 보면 세상과는 다르게 보이도록 인공적으로 만든 자신만의 결정적 순간을 포착한 거야. 그러니까 브레송은 인공적인 것이 아니야. 최대한 그 눈에서 보이는 것처럼 한 거잖아. 그치? 그런데 코에는 이 사람이 영향을 받긴 한 거야. 그런데 이 사람은 관광 렌즈에 구도도 이렇게 자르고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인공적으로, 인위적으로 어떻게 보면 조금 만든 그러한 결정적 순간을 포착했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오문단 이처럼 예술가가 자신이 원하는 순간을 포착하는 것의 중요성을 보여준 거라는 거지. 뭐가? 브레송의 결정적 순간이 그렇다라는 거야. 그래서 어떤 의의가 있냐라는 게 나온 거지. 바로 그 아래에 예술 지평을 덮였다는 평가를 받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중심 화제는 바로 뭐 같아요? 결정적 순간. 그렇지. 그래서 어떠한 특성이 있는지, 뭐 어떤 영향을 줬는지, 평가는 어떻게 되는지, 그 각각의 뜻은 무엇인지 설명한 내용이고, 그리고 더불어서 이 브레송이 마크 코엔에 영향을 주었는데, 그러니까 영향을 받은 거지 마크 코엔이. 하지만 두 사람의 차이가 무엇인지, 요게 핵심이에요. 알았죠? 자, 그럼 옆에 문제 1번의 정답 뭐예요? 4번이죠? 2번에는요 5번이고요. 3번은 5번이 되는 거죠. 다 맞았죠? 넘어갑니다. 자, 여기도 다 체크했지? 정답 체크하고 들어왔어? 아니면 불러줘. 40조. 아는데 다 체크했지? 답안까지 체크하고 오세요. 알았죠?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보고. 자, 그러면 넘어가서 이번에는 실존주의. 되게 어려워. 너희들 막 철학과 가고 막 이제 그런 인문사회 공부할 때 많이 나와. 근데 이제 중학교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우리가 고등 수준이라고 나와 있는 책을 읽고 있긴 하지만은, 자, 어쨌든 중심화제부터 확인하자. 중심화제 뭐예요? 누구의 실존주의예요? 사르트르의 실존주의입니다. 이게 중심 화제야. 그치? 사르트르 실존주의. 자, 그러면 실존주의 동그라미 치시고, 그 아랫줄 이게 뭐냐? 개인으로서의 인간의 주체적 존재성을 강조하는 걸 말하는 거야. 그래서 옆에 사르트르는 실존주의를 대표하는 철학자로, 이전의 철학자들이 인간의 본질이 무엇이냐는 근원적 물음을 탐구했다면 사르트르는 개개인의 실존을 문제 삼은 거야. 자, 이전에도 이러한 실존주의가 있다라고 했다면은 이전의 철학자들은 뭘 생각했냐면 본질에 초점을 맞췄다라고 본다면은 사르트르는 무엇에? 개개인의 초점을 맞춰가지고 한 거예요. 아시죠? 그래서 그의 사상은 밑줄 실존은 본질을 선행한다라고 본 거야.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 사물이 있으면 그 사물은 뭐에 의해서 이렇게 읽는 거야 라는 어떤 그 각각의 뭐 역할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있잖아. 그치? 책은 읽기 위해서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위해서 얘가 먼저, 본질이 먼저라는 거야. 개개인은 그렇다는 거야? 아니라는 거야. 알겠지? 너가 뭔가 만약에 딱 너는 이렇게 하기 위해서 태어났어. 이런 거 아니잖아. 이해했습니까? 자, 그래서 본질은 밑줄 그 아래 어떤 존재에 관해 그 무엇이라고 정의될 수 있는 성질을 말하는 거야. 지금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정의될 수가 있는 건데, 실존이라는 건 뭐냐? 그 옆에 자기의 존재를 자각하면서 존재하는 주체적인 상태를 뜻한다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무신론자였던 사르트르가 그 아래에 있는 인간은 어떻게 본 거냐면 이런 본질이나 목적을 가지고 판단할 수 없다라고 본 거야. 알겠지? 그래서 왜 개개인을 먼저 봤냐? 본질보다 우선시한 건데, 인간은 이런 식으로 뭔가 정의 내릴 수 있다, 본질이나 목적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다 라고 본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물은 그러면은 어떠냐? 그 아랫줄에 본질이 그 존재에 선행하는 것. 그러니까 개인, 즉 인간은 본질이 먼저 선행 아닌데 사물은
본질이 먼저 선행한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알았죠? 자, 그래서 그 아래 맨 끝에 줄 이 문단에 인간은 우연히 이 세계에 내던져진 채 스스로 만들어가는 존재라고 본 거예요. 뭐 맞는 것 같죠,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런데 이제 다른 생각들을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이 또 더 넓혀가거든. 자, 3문단 볼게. 자, 의식의 유무를 기준으로 밑줄 긋고 그 옆에 의식이 없는 사물 존재와 의식이 있는 인간 존재로 이 사람은 구분을 한 거야. 그래서 그 사물 존재를 뭐로 했냐? 그냥 여기 영어 보이지? 영어 내용으로 한번 기억하면 조금 더 쉬울 거야. 즉자 존재, 대자 존재 이렇게 한 거야. 즉자 존재가 뭔지부터 나왔어. 그 아랫줄 같이 연결해. 자기 의식이 없기 때문에 즉자 존재 사물. 그리고 이 즉자 존재는 그러니 그 옆에 그 자리에 계속 그것인 상태로 남아있는 거야. 자, 반면에 자, 요 대자 존재는 뭐라는 거야? 자기 의식을 가진 존재다라는 거야. 그래서 자기 자신을 대상화해서 볼 수도 있고 선택도 해서 만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래가지고 그 아랫줄에 사르트르는 그러면 진실한 인간이라면 뭘 생각하냐? 아, 밑줄 책임감이라는 부담 때문에 범민도 하고 범민의 원인이 되는 자유로부터 도피하고 싶은 욕망도 생긴다 라고 본 거예요. 그러면 인간 존재는 즉자야 대자야? 대자 이렇게 보면 되죠. 자, 그럼 3문단 사르트르는 또 어떻게 봤냐면 인간의 자유로운 선택이 타자와 연관된다고 본 거야. 자, 밑줄 인간의 자유로운 선택이 타자와 연관. 타자가 뭐예요? 타자 여러분? 맞아요. 타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알겠죠? 자, 그래서 타자도 다른 사람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주체적 의식이 있는 거야. 밑줄 다 하고 있죠? 타자도 주체적 의식을 지니고 있어서 그 아랫줄 다른 사람은 나를 즉자 존재처럼 객체화해서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본 거야. 그래서 그 아랫줄 타인의 시선으로 규정되는 인간의 모습을 그래서 어떻게 했냐? 옆에 대타 존재라고 명명을 한 거야. 이 사람이 다시 대타 존재. 알겠죠? 그러면 다 이해했을 것 같고 명명 대타 존재가 뭔지 5문단에 둘째 줄 나와 타자가 맺는 관계는 공존이 아니라 이 사람은 뭘로 봤냐면 갈등과 투쟁으로 봤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타자는 지옥이다 라고 표현을 했어. 자, 그래가지고 그 5문단의 끝에서 두 번째 줄 그러니까 인간은 참된 자아를 찾기 위해 타자의 시선을 두려워하거나 피할 것이 아니라 계속 극복하고 자신의 행위를 선택하며 살아가야 한다 라고 본 겁니다. 이해했죠? 사르트르가 하는 말. 자, 그래서 6문단 이렇게 사르트르의 실존주의는 정리하는 거야. 동그라미 옆에 개인의 사회적 관습에 제약을 받는다는 사실을 간과하였다는 점, 나와 타자가 맺어가는 인간관계를 지나치게 어떻게 비관적으로 설정했다는 점, 이런 점에서 이 사람의 이론을 비판하기도 하는 겁니다. 비판 동그라미. 그러나 물론 그 실존주의가 주체성을 상실한 채 점점 비슷해져 가잖아. 우리가 닮아져 가려고 하는 것도 있잖아. 그래서 더 발전하는 것도 있지만 그래서 이걸 또 어떻게 보냐? 아래 밑줄 획일화되어가는 우리의 삶을 반성하게 하고 주체적이고 개성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또 도움을 준다는 점에서는 가치가 있다라고 평가를 하는 겁니다. 알겠죠? 이해했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실존주의 등장 배경, 특징 설명한 겁니다. 그리고 실존, 본질, 이런 개념들 확인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 사르트르가 명명한 즉자 존재, 대자 존재, 타자 존재 이런 것들 있죠? 대타 존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알았죠? 옆에 1번 몇 번이에요? 4번이죠. 자, 그럼 2번은 기억이 들어갈 말 이거 뭘까? 5번이야. 5번. 왜냐면 여기 보면은 주체적 의식을 지니고 있는 나와 타자가 서로를 대상으로 삼아서 어찌 보면 즉자 존재처럼 이렇게 객체화한다라고 보는 거야. 객체. 우리 손님 객자라는 말 들어봤지? 그러기 때문에 타자가 나를 규정할 수도 있고 내가 타자를 이런 식으로 규정화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객체화하려고 하기 때문이다가 맞는 거예요. 알겠죠?
뭐 돌아본다, 선택 인정한다, 뭐 벗어난다 이런 거 다 아니에요. 그 다음 3번. 몇 번이에요? 너네 이거 다 알기 때문에 몇 번이야? 대답해 빨리. 틀려도 확인해야 되니까. 2번 맞아. 부모님은 기대를 의식하는 학생은 대타 존재로 이제 생각을 하겠지. 그쵸? 학생, 의식 있는 인간 존재니까 대타 존재가 되는 겁니다. 이해 못했어요? 지금 모르겠는 거 있어요? 말해. 없지? 넘어간다. 자, 그러면은 우리 가끔 뭐 우리 국어 시간에 이거 비문학 말고도 제목 묻는 문제 왜 넘어갔니 지금? 자, 제목 묻는 문제 나올 때가 있어. 그치? 제목 묻는 문제는 우리가 제목을 쓸 때 글을 쓸 때에도 어떻게 핵심 내용 같은 것들 들어가게 쓰지? 관심과 흥미 유발하게 쓰는 게 제목이야. 그러니까는 표제든 부제든 제목이든 중심화제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 걸 찾아야 된다는 식으로 독해를 할 때 해야 된다 그 말 나온 거야. 독해 팁에. 알겠죠? 자, 그러면 숙제. 우리가 다음 주에 방학이에요. 얘기해줬지 않았어요, 선생님이? 그쵸? 15일에 쉰다고, 그쵸? 얘기해줬어. 엄마한테 다 말했고. 그래서 방학이니까 독해를 조금 더 해도 될 것 같아. 그치? 사회 문화에서 3까지 할 거예요. 63페이지까지. 63페이지까지 해와야 돼. 안 해오면 또 이렇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해. 자, 이제 체크 피세요. 체크 피세요. 체크. 자, 지난 시간에 우리 문학 시대의 거울 해가지고서는 13페이지까지 다 공부했었죠?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항상 선생님 공부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 했어? 단원에서의 학습 목표라든가 대단원에서 무엇을 얘기하는지를 알아야 된다고 했었죠, 그쵸? 그러면은 단원의 제목이 어디 폈어 문제지? 야! 이것까지 어떻게 또 복사해? 너 정말 선생님 목소리 터졌어. 안 가져왔어? 그럼요. 오 마이 갓. 재밌으라고 이러는 거지? 그치? 윤서랑 아인이랑 같이 보세요. 알았죠? 네. 같이 보세요. 어차피 이거 설명하는 거라서요. 네. 자, 여기 단어는 바로 뭐라고 했습니까? 문화 시대의 거울이라고 되어 있지? 거울은 뭐 하는 거야? 나를 볼 수 있게 해주는 거지. 그치? 내가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아니면 어떤 것을 이렇게 대상을 비춰주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은 문학작품인데 그 문학작품의 시대 상황이 뭐야? 거울처럼 반영되고 비춰진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 알았지?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뭐가 중요하냐? 바로 시대적인 상황, 문화적인 상황. 어떠한 시대였고 어떠한 문화 이런 것들이 나타나냐가 제일 중요한 거야. 알겠지? 그걸 바탕으로 해서 항상 문제가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 나머지는 당연히 다 내용적인 부분이야. 알았지? 뭐 내용적인 건 소설이니까 만약에 소설이면은 소설의 구성 단계와 관련해서 나올 수도 있고 소설이면은 인물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성격에 대해서도 나올 수 있고 소설이면은 갈등에 대해서도 물을 수 있는 거야. 알겠지? 그런 갈래적인 거랑 내용적인 거에서 소재라든가 그게 소재가 상징하는 의미라든가 이런 거 묻는 건 당연한 거야. 자, 그러면 오늘은 무슨 공부를 할 거냐? 순환이 대해 공부할 거야. 자, 우리 제목부터 여기 한번 확인을 해볼까? 자, 순환 이대라고 되어 있지, 그치? 이게 무슨 의미일까? 이대가 뭐야? 아빠. 맞아. 아버지와 아들 또는 또는 하면 안 되겠다. 이대 내 아버지와 아들이에요. 자, 그래서 순환은 그럼 뭐겠어? 순환. 맞아, 고난. 또 비슷한 말 또 딴 거 뭐 있어? 우리 맨날 국어 시간에 하는 말들. 고난 또는 뭘 겪겠어 우리가 작품에서 막 시련 같은 거 겪잖아. 순환은 고난이자 시련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쉬워? 그러면은 이대가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했잖아. 그럼 이 아버지와 아들이 뭘 겪는다는 얘기를 하는 걸까? 고난이자 시련을 겪는 이야기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 그런데 그 고난이자 시련을 겪는 이야기가 우리 시대의 거울이라고 했잖아.
그러면 이 사람들이 뭔가 개인적인 걸로 인해서 이러한 순환을 겪는다? 그게 아니라 당시의 시대적 상황으로 인해서. 알겠지? 그래서 순환을 겪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알았죠? 그래서 그 시대를 이야기할 건데 아버지와 아들의 그런 어떤 시대적 상황 두 개부터 먼저 말을 할게. 자,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일제강점기 시기. 그리고 아들은 우리 한국전쟁 있지? 한국전쟁이 무슨 전쟁이에요? 6.25 전쟁이죠? 바로 한국전쟁 시기. 근데 일제강점기 시기에도 전쟁 벌였잖아. 일제가 나중에 일본이. 그러다가 우리 광복을 한 거거든. 그게 무슨 전쟁일까? 맞아요. 태평양 전쟁. 오. 그래가지고 태평양 전쟁을 일으켜가지고서는 그 당시에 우리들한테 어떻게 했냐면 이전에도 뭐 강제로 막 징용이라고 해가지고 노동력을 막 끌고 노동력을 착취했어. 그런데 그 당시에는 막 이제 뭐 무기나 이런 것들을 만들고 해야 되고 막 그 군용 물자라는 거 군사에서 쓸 만한 물자들을 만들어야 되거나 뭐 하는 게 되게 많았을 거 아니야, 그치? 그래가지고 마구잡이로 가져왔어. 뭘 가져갔냐? 집에 있는 소부터 시작해가지고 쌀, 뭐 군용유래에서 다 가져가고 그 다음에 뭐 소나무까지 다 가져갈 정도로 다 이렇게 수탈을 해놨었어. 그런데 결국에는 이제 패배하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뭐 외세가 같이 개입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광복을 하게 된 거야. 그런 어떤 시대적인 상황을 좀 이해를 하고 그랬기 때문에 요 두 사람이 겪은 요 순환은 요렇게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 시대적 상황. 근데 생각해봐라. 이 두 사람만 겪었을까? 아니면 우리 민족 전체가 겪었을까? 민족 전체. 우리 민족 전체가 겪은 거잖아. 그러면 주제도 우리가 자연스럽게 알 수가 있는 게 결국에는 이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 우리 민족 전체가 겪었던 그 순환. 그런데 그 순환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민족 전체가 겪은 건데 이 두 부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고 이 두 부자의 이야기를 통해 정말 너무 힘들었어. 너무 고되고 힘든 삶에서 나는 이제 포기할래. 이게 아니거든. 그거를 이제 어떤 식으로 보여주는지 결말에 나와. 그러니까 그 결말에서 주제가 무엇인지 의도가 무엇인지를 파악해야 돼. 그거를 어떻게 파악하느냐? 바로 이러한 시대적 상황을 통해서 결국 이런 얘기를 왜 하느냐라는 창작 의도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시대적 상황이나 문화적 상황을 잘 파악해야 창작 의도와 주제를 알 수가 있구나 라고 전체적으로 기억을 하면 됩니다. 알겠죠? 이거는 우리가 나중에도 뭐 다른 문학작품을 만날 때에도 항상 이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자 봅시다. 우리 이거 선생님이 다 읽을 수 없어. 모가지가 아프니까요. 그쵸? 목이 아파요. 그래서 돌아가면서 한 번씩 읽어볼 거예요. 그리고 선생님이 그냥 글을 읽으라고요. 읽고요. 선생님이 거기에서 중간중간 체크하라고 하는 거 하면 돼. 이번에는 뒤에서부터 가자. 지부터 읽어. 가문단. 읽으세요. 크게 좀 읽어봐. 살아서 오늘 그래 우리 조금 빨리 읽자. 알았지? 자 여기 우선은 보면은 진수가 온다 살아서 온다 막 계속해서 뭐하고 있어? 돌아온다 하면서 같은 말이 뭐합니까 여러분? 반복하죠? 자 그렇게 반복한다라는 거는 진수가 살아서 돌아오는 것에 대한 뭐가 나타나는 걸까? 심리? 기쁨. 그렇죠 기쁨. 자 반복함으로써 진수가 살아 돌아오는 것에 대한 어떤 기쁨이라든가 설렘 같은 것들을 반복 우리 하는 이유 뭐예요? 선생님 반복할 때 왜 해? 강조할 때 반복하죠? 이렇게 강조하기 위해서다 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지? 체크하고 써놓으시고요. 그 다음 지 좀 더 읽어. 좀 빨리 읽자. 생각할수록 대단히 날개다. 내 그런지는 몰라도 방문만의 영웅적 사랑에도 한두 군데 앉아 쉬어야 한다는 단숨에 올라채고 만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용머리제를 뭐예요? 얘들아 용머리제가 뭘까? 용머리제 이걸 알아야 뭐 단숨에 올라치든 말든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알 거 아니야 그치? 우리 선생님도 그 노래는 잘 모르지만 옛날에 이제 그 옛날 노래 중에서
어르신들이 알 거야. 울고 넘는 뭐 박달재라는 그 노래가 있다? 울고 넘는다라고 했잖아. 그치? 박달재라는 건 고개야, 고개. 재가 고개야. 그러니까 아, 용머리 고개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우리가 등산도 올라가려면 어때? 힘들지? 근데 그런 고갯길도 뭐야? 올라가지. 그치? 그런데 그 고갯길을 지금 진수가 살아 돌아온다는 소식에 너무 기쁘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단숨에 빨리빨리 갔다라는 얘기예요. 알겠죠? 아, 그러니까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이 만도. 자, 아빠 이름은 만도야. 만도의 이 심리가 기쁘고 설레고 신이 나는구나. 그런 기쁘고 설레고 신이 나는 것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게 뭐가 나오냐면은 우리 사회문화적 상황 알아야 된다고 했었잖아. 그래서 내용 보면은 여기 밑줄 거 아무개는 전사했다는 통지가 왔고 아무개는 죽었는지 살았는지 통 소식이 없는데 밑줄 그었어요. 여기 밑줄 긋고 자 요거는 뭐냐면은 전사를 하는 이들도 있고 소식을 모르는 이들도 있었구나 라는 사회문화적 상황을 알 수 있다는 거야. 아 그러면 바로 전쟁으로 인해서 전사했던 사람들도 있고 소식을 모르는 사람들도 있었네 라는 걸 알 수 있는 부분이다 라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알겠죠? 왜? 내용을 보고 사회문화적 상황이 어떠냐 이걸 파악해야 되니까. 알았어? 그 내용에다 쓰면 돼. 선생님 밑줄 그으라고 한 거에다. 아, 전사 소식 없다는 거를 전쟁 중에 이렇게 전사하거나 소식을 모르는 이들이 많았구나 라고 생각하면 된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그 옆에 읽으세요. 가슴이 잠깐만 안 되겠다. 선생님 그냥 빨리 읽을게. 근데 너무 안 돼. 빨리. 들거나 멀리 보이는 정거장에서 연기가 모신모신 피어오르며 삐 기적 소리가 들려왔기 때문이다. 아들이 타고 내려올 기차는 점심때가 가까워야 도착한다는 것을 모르는 바가 아닌데 해가 이제 겨우 산등성 위로 한 뼘가량 올라왔다라고 했어. 그러면 오정이 되려면 아직 차례가 멀었다라는 거야. 우리가 해가 이렇게 쭉 떠야지 어떻게 되는 거야? 시간이 많이 흘렀구나라는 거잖아. 그치? 그런데 한 뼘 정도 올라왔다는 거야. 그러면은 아직 오전이야. 그치? 그러니까는 아직 시간이 그렇게 많이 흐르지 않았는데 그래도 그는 공연히 마음이 바빴다라고 했어. 왜 공연히 마음이 바빠? 왜 바쁘겠어? 아들 만나려고. 자, 아들이 무엇을 타고 옵니까? 기차를 타고 와요. 기차가 오는 시간이 있겠죠? 그런데 그 기차 시간이 오려면 그 시간이 되려면 아직도 멀었어. 그런데 아들을 만날 생각에 마음이 바쁘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여기서도 다 뭐야? 아들을 만나는 생각에 설레고 기쁜 마음이 드러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 남은 다음 볼게요. 까짓 거 잠시 앉아시면 모알 끼고 손가락으로 한쪽 콧구멍을 찍 누르면서 팽 마른 코를 풀어 던졌다. 그리고 휘청휘청 고갯길을 내려가는 것이다. 내리막은 오르막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대고 팔을 흔들라치면 절로 굴러 내려가는 것이다. 라고 우리 내리막길 더 쉽게 가잖아. 자, 만도는 오른쪽 팔만을 앞뒤로 흔들고 있었다. 라고 되어 있어. 자, 얘들아. 만도는 오른쪽 팔만을 앞뒤로 흔들고 있었다라는 부분 보이죠? 이 사람의 습관일 수도 있어. 내려갈 때 다른 팔은 안 움직일 수도 있거든? 근데 이거 무슨 의미일까? 장애. 맞아. 이 사람은 장애를 가지고 있어. 한쪽 팔을 잃었어요. 뒤에 나와요. 바로 이제. 자, 그래서 보세요. 왼쪽 팔은 조끼주머니에 아무렇게나 쑤셔넣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3대 족자가 죽다니 말이 되나? 살아서 돌아와야 일이 옳고 말고. 그런데 병원에서 나온다니 어디를 좀 다치기는 다친 모양이지만 설마 나같이 이렇게 사되진 않았겠지? 라고 나오지. 그치? 자기처럼 이렇게 한쪽 팔을 잃지는 않았겠지? 라고 했어. 자, 그런데 지금 아들 진수가 어디에서 나온대? 병원을 갔다 왔대. 그치? 그러면 이거는 무엇을 뜻하는 걸까? 소설에서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암시해주는 걸 뭐라고 하죠? 뭐라고 그래? 기분이잖아. 복선이라고 하는 겁니다. 알았죠?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암시해주는 거지. 복선에 해당되는 거야. 그러면 지금 보니까 아들 이름은 진수야. 근데 이제 진수가 병원을 갔다 왔다고 했어? 그래도 나처럼 되진 않았겠지라고 하는 거가 복선이라고 했지. 그럼 아들도 어떻게 됐을 것 같아, 느낌에? 장애. 장애를 얻은 거야. 알겠죠? 자, 그렇다면은 어디냐? 자, 그래서
만두 왼쪽 조끼 주머니에 꽂힌 소매자락을 내려다 보는데 자 나오죠? 그 소매자락에는 아무것도 든 것이 없었다. 바로 그저 소매자락만이 어깨 밑으로 덜렁 쳐져 있는 것이다. 그래서 노상 그쪽은 그냥 조끼 주머니 속에 꽂아 있는 거야. 자, 볼기짝이나 장단지 같은 데 에이 총알이 약간 스쳐갔을 따름이겠지. 나처럼 팔뚝 하나가 몽땅 달아날 지경이었다면 아이고 그 엄살스러운 놈이 견뎌냈을 턱이 없고 말고 라고 이런 식으로 뭐 하는 거예요? 곡선 드러나는 거예요. 곡선. 자, 그러니까 불안한 거지 살짝. 약간 걱정도 되고 불안한 건데 애써 그 불안함을 뭐 하는 거야? 감춘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슬며시 걱정이 되기도 하는 듯 그는 이렇게 속으로 이런 소리를 주워 섬겼다. 자, 내리막길은 빨랐다. 벌써 고갯마루가 저만큼 높이 쳐다보이는 것이다. 사무토기를 돌아서면 이제 들판이다. 내리막길을 쏘아내려온 기운 그대로 만드는 들길을 장걸음쳐 가다가 개천뚝 이르러서 걸음을 멈추었다. 자, 외나무 다리 동그라미 치세요. 자, 중요한 소재예요. 자, 그런데 이 외나무 다리가 지금 앞부분에 이 발단 부분이에요. 자, 얘들아 소설 구성 단계 어떻게 돼요?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이죠. 그쵸? 그래서 발단 부분은 보통 이런 식으로 인물에 대해서,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처음이야. 우리 생각해봐. 옛날에 누가 살았는데 이런 식으로 시작하잖아. 그래서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게 처음이고 그 다음 전개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사건이 전개된다라고 보면 되는 거야. 자, 그런데 발단 부분에 바로 이 외나무 다리가 나왔어. 알겠지? 자, 그런데 이 외나무 다리라는 것은 그럼 무엇을 의미하는지가 중요해. 중요한 소재야. 그래서 발단 부분에서의 외나무 다리와 결말에서도 외나무 다리가 나와. 근데 이제 외나무 다리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 여러분들 평균대 있나? 근데 체육 시간 있지? 평균대가 선생님이 예전엔 있었던 것 같아. 이렇게 쬐끄만 이 외나무 다리처럼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균형 잡으면서 가는 거잖아. 그런데 생각해봐. 지금 선생님이 균형 잡는다고 할 때 어떻게 해서 팔을 양쪽으로 흔들었지, 그치? 근데 이 사람 팔이 한쪽밖에 없지. 그럼 외나무 다리를 다 건널 수 있을까 없을까? 없겠지. 그러면 이 사람한테 외나무 다리는 뭐가 되겠어? 상징적 의미. 또 우리 아까 맨 처음에 막 했던 거 순환이 뭐야? 시련이자 고난이다라고 했었잖아, 그치? 그러니까 외나무 다리는 시련이자 고난에 해당된다라고 보면 되는 거야. 알겠죠? 그 다음에 써놓으세요. 자, 그 다음에 이 건너야 할 이 장애물로서 지금 이제 외나무 다리가 나왔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건데, 자, 조그만 시냇물이 있었고 외나무 다리가 있은 거예요. 자, 한여름 장마철에 들어설러 치면 배꼽이 묻히는 수도 있었지만은 요즘하게는 무릎이 잠길 듯 말 듯한 물인 것이에요. 자, 가을이 깊어지면서부터 물은 밑바닥에 훤히 들여다볼 만큼 자, 배경 나왔죠? 가을이에요. 맑아져 갔다. 소리도 없이 미끄러져 내려가는 물을 가만히 내려다보면 절로 입뿌리가 시려온다 라고 했어요. 자, 여름도 아니고 가을이니까 물에 들어가면 어떻겠어? 차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만두는 물기 속에 내려가서 쭈그리고 앉아 한 손으로 고이춤을 풀어 헤쳤다. 뭐 옷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이고 오줌을 찌 깔기는 것이다. 자, 거울 면처럼 맑은 물 위에 오줌이 가서 부글부글 끓어오르면 부연과 품을 이르니 여기저기서 물고기 떼가 모여든다. 제법 엄지손가락만한 피리도 여러 마리다. 우리 뭐 쬐끄만 송사리 같은 거 있지? 그런 것들이 막 모여든다 그 말이에요. 한 바가지 잡아서 헤쳐놓고 한잔 쭉 들이켰으면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데, 자, 군침이 목구멍에서 꿀꺽했다. 고기들을 향해서 마른 코를 풍풍 팽팽 풀어던지고 그는 외나무 다리를 조심히 디뎠다. 길이가 얼마 되지 않는 다리였으나 아래로 물을 내려다보면 제법 아찔했다라는 겁니다. 그는 이 외나무 다리를 퍽 조심한다 라고 했습니다. 자, 외나무 다리를 왜 조심할까요? 왜냐면은 그가 이런 장애를 가지고 장애물로서의 외나무 다리이기도 하지만 바로 이 외나무 다리에서 한번 떨어진 기억이 있어서 그래. 그래서 이 외나무 다리가 과거 회상의 또 매개체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앞에서 외나무 다리의 의미는 이런 의미구나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아셨죠? 과거 회상의 매개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라운다 언젠가 한번 읍에서 술이 꽤 되어가지고 흥청거리며 돌아오다가 물에 굴러떨어진 일이 있었는데 지나친 사람이 없었기에 망정이지 누가 보았다면 큰 웃음거리가 될 뻔했다는 거예요. 발목 하나를 약간 접쳤을 뿐 크게 다친 데는 없었고 옷을 벗어 두 개 널어놓고 말릴 수는 있었는데 창피스러웠던 거야. 자, 왜 창피스럽냐? 옷 벗고 있고 말짱 젖어서? 그게 아니라 자신의 팔뚝 하나가 몽땅 잘라져 나간 그 자신의 몸뚱어리, 흉측한 몸뚱어리를 보여줘야 된다는 생각에 창피한 마음이 들어서 어떻게 했냐면 그냥 물속에 들어가서 얼굴만 내놓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추웠겠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버티는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흐흐흐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곧 웃음이 터져 나오는 것이다. 하늘로 쳐들린 콧구멍이 벌름거렸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외나무 다리를 건너다가 떨어졌던 기억을 회상하는 것인데 이거에 대해서 이 사람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 아, 그 창피스러웠던 일을 웃어넘기지. 자,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이제 우리 보통 직접적으로 뭐 성격을 얘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말과 행동을 통해서 이렇게 간접적으로 제시합니다. 그쵸? 대부분의 소설이 그럼 만도의 성격을 알 수 있는 부분이 이쪽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들이야. 자, 아무데나 사람들 보는 데서 어떻게 보면 사람을 보는 데는 건 아니겠구나. 막 아무데서나 막 이렇게 소변을 보고, 그치? 그리고 여기에서처럼 에이 뭐 그때 그런 일이 있었지 하면서 흐흐 하고 웃어 넘겨. 자, 그러면 이 사람 성격은 어떻다고 볼 수가 있냐? 뭐 소탈하다. 그리고 막 그거 되게 자기의 어떤 장애 때문에 그런 거잖아. 그러면 뭐 비관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 근데 그러지 않지. 그럼 뭐야? 낙천적이구나. 뭐 긍정적이구나. 이렇게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은 포인트 나왔죠? 포인트가 제일 중요해요. 당시 사회문화적 상황. 아무개는 전사에 따른 통지가 왔고 아무개는 죽었는지 살았는지 통소식이 없는데 진순 살아 돌아오니까 바로 전쟁 직후에 이렇게 죽는 사람도 있고 소식이 없이 이제 모르는 사람도 있었구나. 6.25 전쟁 직후의 상황이다 라는 걸 아시고 만도의 심리 병원에서 근데 온다는 소식이 기쁘지만 병원에서 온다는 소식이 좀 불안해하는 거. 만도의 성격 물에 빠진 일을 웃음으로 이제 넘어가죠. 아, 낙천적이고 긍정적이다 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옆에 문제 풀고 넘어갈게요. 7번까지 푸세요. 얘들아 7번까지 풀고 이거 선생님이랑 다 읽으면서 하려면 너무 오래 걸려. 그래서 7번까지 풀고 그 다음에 17쪽까지 읽은 다음에 옆에 문제도 한번 풀고 나서 그 다음에 선생님하고